축덕과 추갈모씨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5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현입니다. 이정찬입니다. 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뭐 축구가 아주 정말 따끈따끈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안 게임에 이어서 월드컵까지 이어지는 또 여자 아시안컵도 있고요. 네. 맞아요. 네. 호랑이의 해인데 우리 또 축구 대표팀 엠블럼에 호랑이가 있잖아요. 어흥. 범 올라간다. 네. 네. 울산도 올라가서 지금 일을 내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아, 울산도 기대가 호랑이죠? 되겠어요? 그렇군요. 또 기아 타이거즈가 있죠. 야구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바페 오늘 컨디션이 완전 좋아 보이는데. 네, 좋아요. 그렇게 네. 듣고 보니까 굉장히 목소리도 낭낭하고. 간만에 좋은 건가요? 축구 안 했나요? 한 주 쉬어서 안 한 것 같아, 축구를. 아니, 축구 그 휴가 다녀오면서 좀 쉬고 지금 훈련에 복귀한 지 훈련 볼게요. 한 두세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딱히 경기는 없었겠네요, 지난 한 네, 주? 경기는 이제 다음 주 중에 있고요. 음. 지금 없습니다. 내일도 있고 훈련은 계속 있어요, 이제. 어제 그 퇴근하면서 배성재 선배 그 라디오 듣는데 윤태진 씨도 엄청 연습 열심히 하고 있다고 뭐 많이 늘었다고 뭐. 네. 거의가 아니라 완전 에이스잖아요. 네, 에이스죠. 모드리치. 그리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네, 틈틈이 하고 있어요. 다들 좀 쉬다 와가지고, 다들 좀 이제 다시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쉬다 오니까. 오늘 이제 한 주 결방을 했고 네, 오늘부터 오늘은 다시 방송, 시작을 네. 합니다. 네. 새 PD 체제로. 주바페 경기. 제가 듣기로는 제가 뛴 경기는 오늘 오늘 방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골대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자숙을 하고 다시 네. 출발을 합니다. 자, 댓글부터 갈까요? 템네임님, 지난 1년간 축덕숙덕 덕분에 많이 즐거웠습니다. 모두 새해에는 바라는 바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가토리님,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는 더 재밌는 프로그램 만들어주시고 골대녀도 시청률 대박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원해주시는 다비드리님이요. 인턴 PD님들이 떠나갈 때마다 괜히 아쉬운 게 있었는데 이번에 최다희 PD님은 출연도 여러 번 하고 축구 지식도 늘어나는 걸 직접 들어서인지 유독 더 아쉬운 것 같네요. 대학생활 마무리 잘하시고 방송에서 다시 만났으면 합니다. 하 기자님의 잔디 사랑에 일조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기쁘네요. 올해도 궁금한 잔디가 생기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하성룡 기자는 지금 잔디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잔디도 취재 대상. 10313269님 5만 캐시 후원하셨습니다. 와! 미쳤다. 박수가 저 뒤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107회 때 황현수 선수 초대석 에피소드에도 만 캐시를 후원하셨던 분입니다. 에피소드 이번에 새로 후원하신 거예요. 이번에 새로 네, 또? 그래서 이번에 한 번에 6만 캐시를. 그때 황현- 들은 거에다가 네. 또 만 캐시 대주주예요, 후원하시고. 대주주. 와우, 새 출발이 좋은데요. 닉네임이 좀 더 개인 정보 같아요. 강렬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민번호 같은 닉네임을. 네, 10313269님. 남자인 것으로. 댓글을 되게 길게 보내주셨는데 6만 캐시 후원하셨기 때문에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그렇죠.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흐흐까지. 네. 방송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박동진 선수 나왔을 때 5만 원 후원했던 서울 팬인데 그러면 지금 그럼 11만 원? 11만 원 하신 거예요? 오. 큰 손이네요. 와. 그때 그러고 현생에 너무 세력인데요, 이 정도면? 이러다 주포. 영입하겠어요. 11만 원. 작전 가능. 멋있으신 분이네요. 막 이래. 그때 그러고 현생이 너무 바빠서 축구랑 좀 멀어져 있다가 그래도 이번 시즌 후반기 서울 경기는 좀 봤네요. 마침 좀 여유 생겨서 보려고 하니 익버지가 부임한 후여서 본의 아니게 고통스러운 경기들은 패스하고 좋은 경기만 보게 됐습니다. 이젠 서울에 좋은 날만 있기를. 우리 사냥개 동진 선수도 짱욱이 영욱 선수도 정말 많이 좋아하는 선수들인데 둘 다 이적설이 들려서 너무 슬프네요. 하지만 저와 서울의 행복한 기억을 많이 가져다 준 만큼 언제 어디에서 뛰든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물론 수원은 안 됨. 그래도 웬만하면 서울에 남는 걸로. 그리고 우리 황현수 선수도 나왔던데 작년 방송이지만 들어보겠습니다. 황현수 선수도 새해에는 안 좋은 것들은 다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서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그 방송 다시 들어보니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인데
저는 서울 관계자는 진짜 아니고 그냥 우리 선수들이 너무 좋은 한 명의 서울 팬입니다. 사실 직관을 잘 못 가는 편이라 돈이 좀 굳습니다. 그 돈을 여기다가 입장권이었구나. 네. 아무튼 다음에도 강동원만큼 잘생기고 원빈만큼 멋있는 우리 FC 서울 선수들 많이 초청해 주세요. 진행자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노래를 유튜브 주바페 유튜브 자주 보는데 소녀시대 사랑은 선율을 타고 불러주세요. 갑자기 신청곡까지 노래할 때 목소리 너무 이쁘심 이렇게. 주바페 노래 정말 잘해요. 이 노래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 노래? 이 노래 그럼 또 아시죠? 11만 개시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기회가 되면 불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이 기회 아니에요? 저 이 노래가 뭔지 몰라요. 공부해서 네. 공부해서 사랑은 네. 선율을 타고 이거 프로그램 아닌가요? 사랑은 뭘 타고죠 그건? TV가 사랑을 타요. TV가 사랑을 타는 건가요? 네, 주객 전도가 됐네요. 사랑은 TV가 사랑을 타고 그러고요? TV는 사랑을 싣고 싣고. 누가 타든 사랑을 TV가 사랑을 어떻게 타요? 왜? 짜잔 짜잔. 새해부터 이상해요. 제 음원만 들었는데 음정이 저 따위예요. 요새 기계가 좋아요. 난리 났네. 네, 새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와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잠시만요. 이승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질문을 여러 개 보내주셨는데요. 유니폼 스폰서 관련해서 질문했던 청취자입니다. 메일을 보내고 한동안 답이 없어 질문이 별로였나 자책하고 있었는데 기우였네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제 메일 잊지 않고 챙겨주신 게 아마 인턴 PD님 덕이지 않았을까 추측하는데요. 제가 했어요. 레몬 미디어. 제가 합니다. 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제 요쪽으로. 네. 고맙습니다. 축덕수덕팀은 질문이 별로여도 꼭 대답해 주시니 fb@sbs.co.kr로 질문 많이 오랜만에 보내시길. 들어보는 이 네. 청취자분께서 홍보를 해주시네요. 청취자들께 추천드립니다. 잡소리 각서라고요.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옵사이드 선언 타이밍이 예전보다 많이 늦어졌던데요. 혹시 이유가 있는지, 일전에 다른 축구 콘텐츠에서 관련 규정이 생겼다는 걸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만약 그게 맞다면 오프사이드 선언 타이밍이 늦어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거부터 좀 답변하고 갈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VAR이 도입되면서 이제 피파에서 얘기를 한 거는 공격 시퀀스가 끝난 뒤에 깃발을 들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 시퀀스라 함은 일단은 뭐 패스가 계속 공격하는 팀이 연결이 돼서 슛으로 마무리가 될 때까지 혹은 뺏기거나 공수가 바뀌거나 혹은 볼이 아웃되거나 이때까지는 선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인간의 판단이 부정확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육안으로 보기에 분명히 옵사이드인 것 같은데 다시 보니 아닌 경우들이 발생을 하면 슈팅 기회도 안 주는 거죠. 양 팀에게 전부 다 피해가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스위스전을 그렇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심이 프라이였나요, 깃발을 드니까 깃발을 드니까 우리 선수들은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 플레이를 멈췄죠. 그리고 스위스 선수들은 그러니까 사실상 빈 골대에 골을 넣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부심에게 달려가서 항의를 했죠. 이 선수 지금 들지 않았냐 깃발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에 주심이 휘슬을 불러야 경기는 중단이 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 그래도 이 질문 때문에 김종혁 주심하고 이제 통화를 아침에 우리 잠깐 했었는데 김종혁 주심 우리 축덕수덕에 나왔던 그렇죠. 또 네. 결국 신호등 보면 신호 빨간색 노란색 보면 카드 생각난다고 했던 분. 네. 그러니까 결국에 원칙은 주심이 휘슬을 불 때까지니까 선수들은 반드시 경기를 속행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제 팬들은 근데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명확하게 이건 누가 봐도 옵사이드인데 부심이 불지를 않고 경기를 진행시키고 있으니까 약간 좀 이상한 경우가 발생하지만 VAR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공이 누구한테 갈지 모르는 되게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선수들이 이제 끼리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상이 염려되는 순간도 되게 많았어서 그런 확실한 상황에서는 빨리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권고 사항인 건가요? 아니면은 꼭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라는. 그렇게 하는 예. 게 VAR을 도입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네. 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일단 슈팅까지는 하게 해야 음. 나중에 만약 뒤집힐 경우에 억울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일단 슈팅까지 해서 그게 들어가든 말든 일단 돼야 되는 거죠.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그때 비디오 판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심판이
그 부심이 들죠 그때는. 들면 이제 그때 이제 비디오 판독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박정우 씨처럼 누가 봐도 확실한 경우가 있는데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 봐도 분명하지만 사실 선 그어 보면 애매한 경우도 굉장히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현재로서는 맞다. 자, 두 번째요. 네, 추가 시간 관련 질문인데요. 추가 시간을 측정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대기심의하나요? 그렇다면 스톱워치로 멈춘 시간을 재서 그걸 합산하는 건가요? 그리고 측정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심이 합니다. 주심은 보통 경기장에 들어갈 때 양손의 시계를 찹니다. 그래서 한 손에 찬 시계는 경기가 시작하면 양쪽 시계를 다 이제 러닝을 시키는데요. 한쪽 시계는 끊지 않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한쪽 시계는 그 이제 경기가 중단되면 멈춥니다. 그랬다가 다시 재개할 때 다시 키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43분이 되면 그러니까 전후반의 경우 43분이 되면 VAR과 송신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그 로스 타임이 생긴 것 같은데 맞나? 라고 했을 때 VAR이 뭐 맞다, 뭐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 뒤에 주심이 대기심에게 송신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추가 시간을 1분 주겠습니다. 2분 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주심이 대기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대기심은 그 얘기를 듣고 44분이 되면 이제 추가 시간이 얼마 남았다라는 거를 표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과정은 그렇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축구 선수들이나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경기를 뛴다, 출전한다보다 뛰긴다라는 용어를 많이 쓰던데요. 어떻게 생긴 용어이고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좋은 방송 항상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한번 뭐 제가 얘기 뛰긴다. 거의 다 뛰긴다라고 하죠. 네. 저도 이제 뛰긴다라고 써요. 거기 뛰게 고대녀 한다인데, 네. 그죠? 감독님들도 다 뛰긴다라고. 감독님들이 사실 제일 많이 거의, 쓰는 표현이에요. 감독님들이 그 종목을 불문하고 종목 불문이에요? 종목 불문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디서 나온 말이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 선수 오늘 출전하나요 안 하나요라는 뭐 질문을 하면은 뛰기게 해봐야 오늘은 좀 몸 컨디션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 활용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줄임말이죠. 네. 뛰게 하는 뭐. 표준어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그 내보내는 건데 네. 출전시키는 건데 네. 그 뛰긴다라고 이제 그 현장에서 현장 네. 용어, 네. 전문 용어 소위. 빨리 말하다 현장 보니까 전문 용어. 생긴 건가? 그런 건가 봐요. 입에 감기는 말이에요. 네. 그 유래는 좀 알기 힘든. 네. 그렇죠. 이런 용어들이 뭐 종종 있죠. 현장에서만 쓰이는 용어들. 네. 생각은 잘 안 나지만. 자, 이슈 포커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우리 제목하면 우리 뽕. 새해가 바뀌고 첫 제목이죠. 첫 제목 기대가 되는데요. 2022년 손구영신. 해가 바뀌어도 해결사는 손이었다. 괜찮은데요? 손구영신? 손구영신? 손흥민 선수가 새해 첫날 네. 현지 새해 첫날 첫 골, 새해 축포를 보았죠. 어시스트했죠. 기가 막힌 프리킥이었어요. 네. 어마어마한 프리킥. 놔뒀어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겼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놔뒀어도 골대 맞아요. 골포스트 맞고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 딱 갖다 대가지고. 정말 날카로운. 정석이죠. 보통 이제 프리킥을 찰 때 낮고 빠르게 차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크로스는 왜냐하면 높으면 결국에 떨어지는 거를 낙하지점을 다 자리 잡히죠.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빨라야 대처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아주 그 정석을 보여준 진짜 앞에 수비수 머리 위 살짝 지나가는 그렇죠. 굉장히 낮은. 마이클 오원이 이제 그 분석 프로그램에서 얘기했죠. 이건 절대 이렇게 차면 못 막는다. 이거는 방법이 없다. 나에게 이런 거를 막으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은 나는 답이 없다고 얘기할 거다라는 이야기 아주 극찬을 했죠. 저도 이 득점 장면을 보면서 그 지난 방송에서 조현민 기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이 됐는데 그때 코너킥이 진짜 많이 늘었다고. 킥력이 좋아졌죠. 네, 세트피스에서 킥이 토트넘이 좋아져서 아니고 리버풀이나 맨시티였으면 훨씬 많은 도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무리가 아쉬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사실 요 근래 에릭센이 떠나고 나서 토트넘에서 직접 프리킥 상황에서 골을 넣는 걸 자주 못 봤거든요. 뭐 케인이나 다이어가 날려먹는 걸 너무 많이 봤는데 이 정도 킥 실력이 올라왔으면은 한 번쯤은 손흥민 선수한테 맡겨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하는. 네네네. 한번 골대를 직접 노려보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트넘 그
콘테 토트넘은 8경기 무패 와. 행진을 달리게 됐고 또 와포드가 손흥민 선수가 또 강한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굉장한 인연이 있는 팀이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사실 2015년에 토트넘으로 이적을 한 다음에 첫 골은 뭐 그래도 비교적 일찍 터졌지만 그 뒤로 자리를 못 잡습니다. 그러고 벤치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벤치로 쭉 밀려나서 계속 어려움을 겪다가 4경기 연속 그 후보로 출전하던 마지막 경기가 바로 2015년 12월에 열렸던 와포드전이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후반 교체에 투입돼서 그 후반 44분에 극장골을 터뜨리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주전으로 도약을 하게 된 선수였기 때문에 와포드하고는 아주 뭐 인연이 많죠. 사실 뭐 손흥민 선수가 여기저기 팀에 웬만하면 골을 다 넣어서 이제 상대 팀을 만날 때마다 뭐 지금 떠오른 팀만 해도 뭐 사우스햄튼, 크리스탈 팰리스 만날 때마다 득점을 하고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웬만한 팀이면은 손흥민 선수한테 겁이 안 나지 않을까. 겁이 안 나지 않을까요? 네, 겁나지 않지 않을까. 겁나지 않지 않을까요? 겁내킨다. 근데 그 말 중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되게 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경기를 보다 보면 이제는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그런 선수가 된 게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공을 잡으면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안 풀렸거든요. 상대보다 한 3배 넘는 슛을 때리고도 골문을 열지 못했고 와포드가 수비를 굉장히 단단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지금 콘테 감독 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콘테 감독 부임 후에 토트넘이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지공 상황에서 공격 마무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풀 방법이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답답한 흐름이 계속됐는데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런 경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사실 정확하게 보여준 거거든요. 파울을 이끌어내고 위험 지역에서 거기서 벌어지는 이제 세트피스를 활용한 부분인데 손흥민 선수도 사실 뭐 몇 차례 아주 좋은 기회들이 골이 무산이 됐죠. 힐킥도 아쉬웠고 그다음에 모우라의 패스가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와서 그걸 또 보통 뒤에서 넘어오는 거를 그렇게 발레슛으로 넘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그걸 정확하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저 골키퍼가 믿기 힘든 선방을 펼쳐가지고 그렇게 안 풀리던 경기를 아무튼 끝냈다는 점에서는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일보한 또 한 번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8경기 무패 행진이라고 해도 이게 화끈하게 완벽하게 그 상대를 압도한 승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경기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 손흥민의 그 입지를 느낄 수 있는 게 약간 막판에 몰리면 경기가 안 풀릴 때 야 손흥민 줘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이번에 와포드전도 거의 추가한 경기 그냥 이대로 그대로 그렇죠.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손흥민이 돌파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거는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거는 능력이고 손흥민이 어느 정도의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피치 리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라운드 안에서 경기가 안 풀릴 때 이런 존재감을 갖고 있는 선수가 한 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공 월드컵 때 그래도 우리가 16강까지 가고 그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역할을 박지성 선수가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박지성 선수가 라커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놔주라고. 경기가 안 풀리면 나를 봐라. 내가 프리킥이라도 얻어낼 테니 어떻게든 해보겠다. 프리킥 얻어내는 데는 거의 도사잖아요. 박지성 선수가. 공을 안 뺏기고. 근데 지금 손흥민 선수는 지금 우리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토트넘에서도 그렇고 경기가 결국 안 풀릴 때 그런 차이를 만들어낼 줄 아는 선수가 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2022년이 기대가 되는 부분. 멋있네요. 안 풀리면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누구를 봅니까 골대녀에서 안 풀리면 못 저요? 보죠. 네. 감독님 봐야죠. 감독님. 감독님 어떡하죠? 감독님 어떡하죠? 공만 바라봐. 아 이제 토트넘이 이제 코로나에 한 방 맞아서 경기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1월달 일정이 빡빡하네요. 너무 빡빡한데요? 네, 1월 6일 9일 리그컵 4강전 있고 그 3일 뒤에 FA컵 3라운드 있고 그리고 4일 뒤에 또 리그컵 4강 2차전이 있고 그리고 또 4일 뒤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그때부터 또 하게 되고 야 1월이 굉장히 힘든 어느 한 경기 포기는 뭐 말도 안 되지만 어느 한 경기 놓칠 수 없는 그나마 FA컵이 이제 3부 리그 팀이랑 3부 리그 붙어서 팀이죠. 좀 로테이션 돌릴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지금 1월에 첼시만 3번 만나는 일정이에요. 그러네요. 그러게요. 첼시를 계속 만나네. 조금 성급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12월에 토트넘의 집단 감염은 토트넘의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였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 일정을 조금은 쉬어갈 수 있었고 그러니까 매를 살짝 먼저 맞은 그런 것도 있고요. 먼저 네, 맞으면서. 그리고 산발적으로 감염이 발생하면 경기가 취소되지 않고 사실 전력 누수만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손흥민 선수가 결정한 경기가 결과적으로는 없게 된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좀 성급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결과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순위표를 난리 났습니다. 보면 뭐 경기 숫자들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토트넘 같은 경우는 많게는 3경기까지 덜 치렀고 그러네요. 평균 한 2경기 정도 네. 상위권 팀들하고 2경기 정도 덜 치른 상황에서 현재 6위입니다. 네. 만약에 그 앞에 4, 5위 팀이 20경기인데 20경기를 그러니까 2경기를 다 이긴다고 하면 4위까지 될 수 있는 찬스 진출 네. 노릴 수 있는. 산술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우승 누가 하느냐 또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이제 챔피언스리그 4위까지 누가 가느냐인데 뭐 3위까지는 거의 뭐 그러니까 사실 맨시티가 독주 체제를 약간 지금 굳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다음 10점 첼시와 리버풀은 좋습니다. 사실 경기력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은 잘 안 듭니다. 그러면 4위. 아스날, 웨스트햄, 토트넘, 맨유 이 네 팀이 한 장을 놓고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터진다. 터져. 웨스트햄이 전 내려갈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네. 잘 버티고 있고 그러게요. 토트넘은 사실 콘테 감독 부임 전만 해도 유로파는 될까? 뭐 이런 그쵸, 사실 그때는 상황이었는데 중위권이었으니 컨퍼런스 지금- 나갈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이면은 산술적으로는 4위에도 가능한 지금 충분히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토트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콘테 감독 부임 후에 직후에 경기력이 확 좋아질 수 있었던 부분에는 상대가 좀 토트넘을 좀 만만하게 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누 시절에 그 토트넘이 점점 망가져가는 그 길에 있었고 수비가 워낙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토트넘을 굉장히 전방 압박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콘테 감독은 그런 부분에서 손흥민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뒷공간을 파고들어서 결국에 타개를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슬슬 안 되기 시작해요. 맞아요. 예, 이제 뭐 웨스트햄 전 뭐 그리고 최근에 이번에 와포드전에서 보듯이 내려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지연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경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콘테 감독이 생각한 수는 손흥민 선수에게 약간 프리롤을 주고 경기를 풀어가 보라는 롤을 좀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걸 또 극복하면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도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겨울 이적 시장에서 누구를 어떻게 데려오느냐가 굉장히 사실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뭐 모드리치 얘기도 지금 뭐 나오고 있죠. 그런 면에서 첼시의 루카쿠 얘기도 뭐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루카쿠가 요새 그 첼시 투엘 감독하고 계속 마찰을 빚으면서 네. 뭐 이적 시장에서 나올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했었는데 1월 맞대결이 많으니까요 또 네. 지금 궁금해요. 1월 맞대결에서 콘테하고 또 친분이 저 있죠. 좋은 또. 인터밀란에서의 그래서 뭐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호흡을 맞출 수도 있다라는 조금 바람이 많이 들어간 기사들이 있었고 또 앞서 얘기했던 이것도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오늘 더선인가에서 뭐 에릭센이 토트넘 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기사 썼는데 선이니까요. 네. 썰을 거예요. 뭐 에릭센은 일단 뭐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쉬어서 지금 뭐 만약에 합류한다고 해도 오늘 인터뷰에서는 뭐 카타르 월드컵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몸 상태가 어느 정도 과연 될까? 몸이 한번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토트넘의 이제 공격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콘테는 보니까 승무 이렇게 무패 행진을 이루고 있네요. 네. 네. 진검다리로. 진검다리로. 근데 승무, 이것도 승무. 정말 대단한 게 조지훈의 옛날에 승부가 누누 감독 생각나는. 시절 고이저버 나빌 조지훈. 고이저버 나빌레라 요즘 국어책에 그거 있나요? 고등학교 국어책에.
나빌레라. 뭐 예전 누누 감독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뭐 비길 경기를 지고 이길 경기를 비겼다면 지금 콘테 감독의 체제에서는 그 반대가 된 것 같아서 질 경기를 비기는 네. 경우도 있고, 예. 이길 경기도 이번 비길 뻔한 경기를 이기는 이기고. 경우도 많고. 이번 와포드전이 대표적인 그렇죠. 비길 경기였는데 이긴 경기였으니까 네, 조금 더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도자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물론 아직 뭐 많은 경기를 치르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선수단의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죠. 없죠. 예, 네. 없죠. 근데 결국에는 장점을 어떻게 그 선수 파악을 해서 이 선수의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파악을 해서 어떻게 조합해서 어떤 주문을 할 것인가. 그게 리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그들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어떤 주문을 해서 쓸 것인가라는 부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콘테 감독 부임 후에 뭐 롤이 좀 바뀐 선수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백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 선수가 들어오면서 레길론이 결국에 좀 더 공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는 중앙으로 들어와서 프리롤을 맡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연쇄 작용들이 뭐 팀에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롤을 토트넘에서 맡는다는 거는 벤투호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항상 왼쪽 측면 공격수를 주로 거의 그 측면만 맡다가 벤투호에 오면 측면을 안 맞잖아요. 네. 안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항상 네. 토트넘에서는 그런 뭔가 헤드업 같은 걸 제시를 해줘요. 포체티노 시절부터. 그러니까 중앙에 벤투호에서는 중앙에서 주로 이런 네. 그야말로 프리롤을 맞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 적응을 잘 못하는 부분도 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토트넘에서의 좀 더 입지도 높이 올라가면서 거의 벤투호의 입지처럼 지금 그렇죠. 원톱이 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예, 경기를 하는 것 거기서 같아요. 경기를 자기가 풀어나가는 그 훈련을 하다가 벤투호에 합류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저도 그런 기대를 갖고 할수 있습니다. 있는. 혼자 하려고. 네. 반칙 만들어내고 골 넣고.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스토브리그 특집 제주 김현희 단장 인터뷰. 이건 뭐 제목 대충 달았네요. 이건 정직하죠. 이번에 올 겨울에 정말 제주가 네. 쏠쏠하게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현희 단장, 우리 섭외 네. 전문 이정찬 기자가 누구를 섭외할까 고민하다가 제주의 폭풍 영입에 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네. 김현희 단장을 단장 최초 아닌가요? 그렇죠. 이천수 단장은 아니었죠. 전력 강화 실장. 예. 점점 직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엔 사장을 기대해볼게요. 대표이사. 다음에 구단주까지 언제 한번. 김현희 단장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뽕 PD가 아주 준비를 잘했네요. 윤빛가람, 최영준, 이지솔. 오늘도 두 명인가 영입한 것 같은데 네, 오늘 계속해서 뭐 오피셜 뜨고 끊임없이 있어요. 제주 관련 이적 기사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난 시즌에 챔스 티켓을 너무 아쉽게 예, 진짜 코앞에서 놓쳤죠. 참 그렇죠. FA컵을 눈물로 바라봤지 않았을까. 가장 슬프게 어떻게 보면 대구를 열심히 응원했죠. 네. 세징야 파이팅을 외쳤지만 그거에서 뭔가 자극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굉장히 아주 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현희 단장님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단장님 준비되셨죠? 예. 네, 저희 해보겠습니다. 주시은 아나운서가 먼저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린대요. 네. 안녕하세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네. 현대백화점 홍보실 직원이었다가 2005년 부산 아이파크에 입사합니다. 2012년 대구로 옮겨 홍보 마케팅 팀장으로 활동하시고요. 모범적인 사회공헌 활동 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2014년 울산 홍보 마케팅 팀장으로 이직했고 같은 해 12월 K리그1 최연소 사무국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이후 2016년 10월 사업 경영실장을 거쳐 2019년까지 사무국장을 지냈고 2020 시즌엔 승격을 위한 혁신의 일환으로 신인 단장을 찾던 제주는 구단 운영의 전 분야를 거친 실무형 인재인 김현희 신인 단장을 적임자로 선택. 2020년 제주는 승격에 성공하고 2021년 제주는 승격 첫해 파이널 A를 진출했습니다. 야, 마음에 드시나요? 거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아픔도 있었는데 너무 좋은 길만 걸어온 것 같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엘리베이터를 타셨는데요, 보니까.
또 우리 뽕 PD가 그 SBS 드라마 스토브리그 주인공 백승수와 닮은 점에서 비선수 출신, 젊은 나이, 성과 청구사. 성과 청구사. 우승 청구사였는데 백승수는 그렇죠. 약간은. 드라마 때문에 많이 주변에서 욕을 먹고 그러고 계시군요. 네. 네. 뭐 그 사실 겨울이 그러니까 스토브리그의 명대사기도 한데 겨울은 단장의 계절이다. 이제 단장의 계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드라마 때문에 사실은 단장이란 직업이나 구단 업무에 대해서 좀 소개가 됐는데 실제로 그 주변에서도 시즌이 끝나면 도대체 뭐 하냐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국하고 또 감독, 코치 그리고 선수들도 잠깐의 휴식 정도만 하고 또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무국은 특별히 감독과 상의해서 선수 영입 그리고 또 스폰서 영입 또 홈경기 기획 뭐 이런 등등 이런 준비들을 하느라 어떻게 보면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돈 좀 아끼시려면은 그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주에서 훈련하셨으면 될 텐데 순천으로 이번에 가신다고. 순천으로 네네. 가신다고요? 그 좀 왜 이렇게 이런 선택을 하셨어요? 예, 뭐 오해하실 수 있는데 감독과 단장은 이렇게 싸우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 특히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서 단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목표는 이제 22시즌을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준비가 필요한데 그 예산을 어떻게 쓰고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독과 상의해서 일단은 뭐 제주에 남아서 뭐 운영비를 아낄 수 있지만 또 전지훈련이라는 특성이 있고 한국 선수들에 대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을 택했습니다. 목소리가 장지연 해설위원하고 비슷하시네요. 그러세요? 예,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예, 해설 욕심은 없으신가요? 해설 욕심까지요?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비선수 출신 우리 팀 한번 해설자. 해보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 네? 이번에 그 앞서도 말했지만 막 윤빛가람 선수나 뭐 최영준 선수나 이지솔 선수나 폭풍 영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네네. 벌써 전북과 울산을 위협하는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뭐 좀 굵직한 선수들이 들어와서 바로 그렇게 좀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주는 2부에서 일부러 복귀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뭐 4위로 지난 시즌을 마쳤지만은 그래도 그 어려움을 중간에 겪으면서 사실 K리그 1에서 안착하는 게 참 힘든 일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도전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위 스플릿에 안착하는데 현실적인 목표를 갖고 있고 그렇지만 팀으로서는 더 높은 곳을 감독과 선수들이 봐주기를 원하고 있고 바라는 거는 내년에는 그래도 아시아 무대에서 제주 유나이티드가 또 뛰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 울산에서 윤빛가람 선수 데려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대형 선수고 너무 좋은 선수라서 시장에 나오면 여러 또 경쟁 구단들이 생길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친정팀이기도 해서 저희 쪽에 조금 정보가 빨리 왔었고요. 선수하고 접촉을 좀 빨리 했었고 또 뭐 친정팀이지만 울산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되게 좋은 선택을 해주셔서 저희가 좋은 미드필드를 영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갑을 좀 여신 건가요? 많이 온 것 같아요. 뭐 제주는 늘 지갑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아니었던 것 강등도 있었고 지갑을 바꾸신 건가요? 작년에 보시면 저희가 선수단 인건비를 전북하고 울산에 의해서 3번째로 많이 쓴 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 어떤 단계를 거쳐서 선수를 구성하느냐, 이런 계획 하에서 움직이면 사실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남기일 감독이 선수를 육성해주고 선수를 성장시키는데 굉장한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팀을 점점 강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추가 깜짝 영입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만 오. 깜짝은 아닐 수 있어요. 요즘 힌트를 이렇게 좀 주세요.
아니 들으시는 분들이 또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하여튼 유튜버 분들이 많이 벌써 얘기를 많이 하셔서 있습니다만 깜짝이 아닐 수도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우선 알려져 있는. 뭐 그렇고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 저희가 작년에 사실 제르소라는 선수를 잘 활용했는데 오른쪽 윙포드가 이제 적임자가 없어서 좀 저희가 전술적으로 고생을 했는데 오른쪽 윙포드에 좀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그 이청용 선수도 돌아오고 기성용 선수도 돌아오다 보니까 그 네네. 같은 시대를 또 풍미했던 구자철 선수, 네, 또 우리 또 제주에서 또 성장한 선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형 선수가 들어오는 거는 구단에 굉장히 좋은 거고 유럽의 좋은 리그를 경험한 선수가 오면 뭐 지금 이청용 선수나 기성용 선수가 그 구단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봐서 저희도 구자철 선수에게 항상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뭐 힌트를 드리자면 저희가 사랑하고 있지만 짝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회를 잘 만들면, 기회를 잘 만들면 또 제주에서 구자철 선수가 뛸 수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야, 중원이 엄청 화려해지겠어요. 그러면 진짜. 올해에 온다는 건 아니고요. 선수의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의 진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계획에서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텐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상의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장님 일단 경기인 출신이 아닌 게 장점도 있고 사실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수 영입하는 과정에서 사실 뭐 현장에서 만약에 뭐 경기인 출신도 아니면서 혹은 또 선수들과 또 협상을 할 때 뭐 선수인 출신이 아닌 단장이어서 뭐 우리 상황을 너무 이해 못한다 이런 사실 오해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협상에 혹시 좀 노하우가 좀 있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증명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결과적으로 축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선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많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있고 스카우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 평가를 개인이 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제 역할이고 여러 명이 평가를 해서 대상자를 고른다라는 게 저의 노하우고요. 그리고 뭐 저도 그렇다고 해서 선수를 이제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저는 데이터를 위주로 본다기보다는 풀 경기를 위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선수를 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는데 그렇게 해야 축구도 이해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선수를 이해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전문가들한테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022년 단장님이 생각하는 지향하는 좀 제주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뭐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제가 작년에 굉장히 의미 있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작년에 울산하고 저희가 제주가 경기를 한 모습이었는데 저희 캡틴이었던 이창민 선수가 윤빛가람 선수를 이렇게 압박하고 쫓아다니면서 계속 미드필드끼리 부딪히는데 웃으면서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 진짜 행복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좀 그 수준 높은 축구를 할 수 있게끔 좋은 동료들을 저희가 선수 스쿼드를 만드는 거, 그리고 행복하게 축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리고 그러한 수준 높은 축구를 할 수 있을 때 또 축구 팬과 제주도민들이 또 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 뭐 이런 구단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은 선수 구성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은 감독의 모든 거를 맡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감독께서 잘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도 저는 선수 출신보다는 마케팅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축구를 보여줄 때 홈경기장에 많은 제주도민분, 축구 팬분들이 오시는 거를 보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아무튼 단장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그런 축구 네네. 저희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제주 유나이티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요. 네. 네. 무슨 해설자하고 통화한 줄 알았어요. 논리정연하시. 정말. 그러니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뭐 이 스토브리그 백승수 단장하고 비교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던 게 현장에서 기자들이 느끼는 이미지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백승수 단장보다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 백승수 단장은 굉장히 좀 차갑고 좀 냉철, 네, 그렇게까지 비교할 거는 네, 했지만 그 김혜희 단장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좀 따뜻하고 그 같이 축구를 한번 해봤었는데 축구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비경기인 출신이지만 축구를 굉장히 잘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기자들하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네. 기자들이 생각보다 잘 못 뛰어요. 입만 살아서. 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잘 못 뛰는. 기대되네요, 제주가. 우리 저희 예전에 제주 맛집 보내주신 분 태건님, 박태건. 박태건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맞아요. 이제 댓글이 슬슬 달릴 때가 됐는데, 네. 그죠? 그렇죠. 뭐 팬들 사이에선 지금 중원 이번에 영입돼서 이제 이창민 기존에 있던 이창민 선수와 함께 최영준, 윤빛가루 진짜 이 세 명의 미들 라인은 거의 뭐 어디 우리 구단에 우리 K리그에 비벼봐도 밀리지 않은 중원이라서 다음 시즌 좀 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격진에서의 몇 명의 영입만 잘 된다면은 진짜 충분히 우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지난 시즌에도 경기력이 좋았잖아요. 좋았으니까. 그렇죠. 4위로 네. 마감을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그냥 재밌는 부분,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남길 감독은 K리그에서 제가 보기에는 김기동 감독하고 더불어서 가장 잘 성장하고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선수 때부터 네, 같은 팀에서 현장의 평가는 이 감독 좀 너무 까다롭다. 둘 다. 아니 김기동 감독은 조금 덜 하고 남길 감독은 좀 너무 까다롭다. 자기 색이 너무 강하고 좀 선수들을 몰아붙이는 스타일이고 실제로 지난 시즌에도 중반 선수하고의 불화설이 터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뭐 경기 후에 클럽하우스에서 와서 훈련을 뭐 이렇게 휴식 대신 네. 뭐 훈련을 훈련을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선수들이 반발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새어나오기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장으로서 또 어떻게 핸들하는지도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튼 간에 재밌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자철 선수가 오는 것으로. 올해는 아니. 뭐 서로 좋은 마음을 갖고 연락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뭐 약간 카톡 정도 하는 사이인 것 같아요. 중동은 아직까지. 겨울 시즌이죠. 네. 이제 그 구자철 선수가 내년 여름까지 사실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네. 이번 겨울을 지나면 사실상 그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겨울이죠. 구자철 선수는 지금 구단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썸 전 타고 그래서 있네. 올해 저는 느낌이 확 올해 올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여름에. 근데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K리그인데 아는 만큼 더 재밌다. 2022 시즌 K리그 무엇이 달라지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정직하게 아니, 제목을 다 이거는 읽으세요? 상투적이네요. 이거는 아니, 작년도. 손구 영신 하나 처음에 딱 던져놓고. 아까 요거 좀 힘준 거 안 읽으셨어요. 뭐요? 박싱데이 요거요. 언박싱. 언박싱 이거는 뭐, 괜히 얘기했다. 아니. 이것도 이슈를 따로 잡았단 말이에요. 박싱데이 지나니 최종 순위도 언박싱. 윤곽 잡힌 순위표. 하나하나씩. 아니야. 아니 근데 이 아는 만큼 더 재밌다는 내후년에도 써도 내후 계속 써도 되겠다. 이게 그만큼 클래식한. 아니 모든 게 아는 만큼 더 재밌죠. 자 이번 올 시즌 K리그에서 달라지는 것들 좀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일단 승강 팀 수가 확대가 되죠. 최대 3팀까지 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팀이 그러니까 꼴찌 팀이 자동적으로 내려가게 되고 네. 그 11. 아니죠. 그렇죠. 꼴찌 팀은 그냥 내려가요. 2부 리그 1위 팀이 네, 맞바꾸게 바뀌는 되고 거. 이제 두 팀이 그 하위 그러니까 2부 리그 두 팀. 그리고와 플레이오프를. 네, 2부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네. 이렇게 잘 안 읽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12팀도 플레이오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11위 팀만 했던 건데 그렇죠. 12위만 돼도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된다. 그렇습니다. 올해같이 만약에 이렇게 하위 스플릿이 촘촘하면 사실 어느 팀도 안심할 수 없겠네요. 끝까지 거의 마지막 경기에 갈릴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보통 이제 꼴찌 경쟁이 꼴찌가 확실한 꼴찌가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마지막에 한 세 팀 정도가 물고 물리는 네, 경우가 물리잖아요. 많잖아요. 12, 11, 12 계속 물리는데.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해의 예산을 축구단이 한 해만 바라보고 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12팀 중에 3팀이 사실상 내년에 강등될 위기를 안고 4분의 1. 4분의 1이 운영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다. 프리미어리가 위험 요소가 세 팀 떨어지나요? 네네. 거기는 승강이 플레이오프 이런 게 없죠. 없죠. 네. 일단은 그 20팀에 세 팀 떨어지는데 여기는 12팀에서 중에 세 세 팀. 팀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네. 최대. 네, 그래서 조금 비판의 요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2부 리그의 특정팀을 올려주기 위한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좀 그런 게 아니냐. 쉽게 말하면 대전을 위한 어떻게든 네, 비판이 이거는 있습니다. 좀 그러네요. 근데 이런- 물론 이렇게 뭐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많아지면 한번 떨어졌어도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많아지긴 하지만 좀 세 팀은 좀 많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네. 이 세- 룰은 근데 감독님들이 다 뭐 찬성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이사회죠. 이사회들은 뭐 단장이나 대표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찬성을 했다라는 것은 좀 놀라운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 이사회를 장악하시는 분들 중에 입김 세신 분들이 이런 게 나오면 아마 크게 반발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은 연맹이 좀 더 주도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자체를. 저는 뭐 팬과 미디어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사실 지난번 플레이오프 승강 플레이오프 강원과 대전과의 경기를 바라봐도 그러니까 K리그 팬들이 볼 경기가 막판에 리그가 끝나고 나서 그 경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경기에 대한 몰입도와 관심도가 더 증가했던 거 보는데 지금 이러한 제도에서는 승강 플레이오프가 2경기가 치러지는 거니까 뭔가 이런 관심이 좀 분산될 것 같아서 좀 몰입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 글쎄요. 네. 저만의 생각인가요? 네, 동의는 안 되지만. 네. 근데 어쨌든 그 그 승강- 2부 리그 팀들에게는 굉장히 기회죠. 좋은 기회가 되는 제도인 건 맞습니다. 이 제도가 계속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2부 리그가 지금 이번에 김포 FC가 참가하면서 11개가 됐거든요. 네. 근데 1부 리그 팀은 12개 중에 3개가 떨어질 수 있는데 2부 리그 팀은 11개 중에 3팀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네. 야, 거기는 그렇게 더 되다 보니까 희망적인 그러니까 조금 좀 뭐가 좀 안 맞는 배보다 배꼽이 큰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좀 1부 리그 팀들에게는 좀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저는 비판적으로 봅니다. 저도 이 좀 부분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5명 교체 K리그 2에도 적용한다. K리그 2를 위한 이 제도들이 많이 좋아졌네요. 맞네요. 그러게요. 네. K리그 1에만 적용을 했었죠. 이 코로나 네. 시대에 적용했었는데 근데 5명 교체는 적용을 하는 게 맞죠. 네. 네, 당연히. 오히려 2부 리그에서 왜 안 했는지 의문이 그렇죠. 들었던 네, 맞습니다. 같이 할 거면 같이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어쨌든 선수 보호, 그다음에 경기력 보호, 네. 뭐 여러 가지 팬 보호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준 프로 계약 활성화. 고1부터 오. 준 프로 계약 체결 가능했습니다. 지금 고2부터 됐었죠. 그렇죠. 그 전에는 네네네. 고1로 그 FC 서울의 강성진 선수. 강성진 선수가요? 그분이란다. 그분이죠. 우리 골도 넣고. 저 고등학교 2학년 3배 딸보다 어려요. 예,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 정말 딸보다 어린데. 아, 골도 넣으셨더라고요. 짱진이. 네. 준프로 계약 그 준프로라는 말이 굉장히 좀 입에 익질 않는데 준프로가 무엇인지 준프로도 이렇게 통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준 좋은 케이스. 아무래도 제도가 일단 뭐 꿈나무 발굴에도 굉장히 큰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그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한 제도인 것 같고 확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확대가 될까요? 중학생까지 확대가 될까요? 글쎄요. 어느 분까지 확대가 될까요? 현재 다 준프로 계약들 하고 있나요? 구단들이? 그게 또 이제 각 구단의 유스팀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좋은 유스팀을 유스들이 갖고 있는 그렇죠. 팀들에서는 아무래도 좀더 상위권 유리해지는 팀들이겠죠. 네. 예. 부분이 있습니다. 재력이 탄탄한 팀들. 자, 프로 B팀이 4팀으로 증가. R리그는 구단 자율로.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네. 지난번에 질문도 한번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정우영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선수 예를 들면서 그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을 갔을 때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뭐 준 프로 계약을 맺든 프로 계약을 맺든 입단을 하면 20살 정도의 젊은 선수들이 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강성진 선수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리그도 뛰면서 그 1군에서도 훈련을 하지만 1군과 2군 또 혹은 1군과 고등학교 팀을 오가면서 잘못하면 실전 경기를 못 뛰는 기간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군에 당장 쓰기는 좀 어렵고요. 1군에 포함됐더라도 경기를 뭐 10분, 20분밖에 못 뛴다면 이 선수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선수의 실전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B팀, 유럽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B팀에 참가해서 혹은 3부 혹은 4부 리그에서 이제 경기 경험을 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제도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선수가 이광현 선수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강원에만 B팀이 있었죠. 네, 강원에만 B팀이 있어서 이광현 선수가 4부 리그에서 뛰다가 네. 물론 4부 리그에서도 좀 주전 골키퍼로 밀리기까지 하면서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 승강 플레이오프에서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는 여기서의 경기를 꾸준하게 계속하니까 네, 출전을 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20세에서 22세가 사실 선수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어디서 어떻게 보내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에는 이제 지난 시즌에 강원이 처음으로 프로 B팀을 만들었고 올 시즌에는 전북, 대구, 대전까지 총 4개 구단이 B팀으로 K4 리그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네. 전반적으로 그 바뀌는 제도들이 그 약팀과 약자를 위한 그 제도 변화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K리그는 진보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꼭 K리그 2가 뭐 약자라고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물론 이제 뭐 그 경기력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기력을 약한 팀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경우는 없죠. 네, 약자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선수들 어린 선수들의 출전 기회 그리고 아무래도 선수단의 그 뎁스를 더 풍부하게 하는 깊게 하는 그런 쪽으로 제도가 만들어진 거 변화된 것 같습니다. 개선.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K리그가 벌써 또 코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올 시즌은 또 스토브리 빨리 얘기도 하잖아요. 하고. 아직 2월 안 19일이죠. 네, 그때가 뭐 유력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해졌어요? 2월 19일을 기억을 하는데 뭐 굉장히 춥죠. 2월 19일에 개막을 하면은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올해는 카타르 월드컵이 11월 말에 열리기 때문에 대회를 기점으로 보통 한 달 전부터 소집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10월 말에 선수들이 소집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10월 중순까지 이 모든 일정이 대부분 10월 말까지 끝나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아시안 게임도 있잖아요. 아시안 게임은 근데 뭐 그 기간에 우리가 리그를 멈췄던 적은 없습니다. 맞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하고는 좀 다른 부분. 이번엔 야구도 야구도 안 안 멈추죠. 멈추죠. 예, 야구도 이번에는 23세 이하로 네. 꾸리게 되고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변수가 될 수도 좀 있겠는데 지난 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벤투호 이번에 원정 경기 네. 평가전 하는 게 그러니까 각 팀들 겨울 훈련할 때 기간하고 이제 겹치기 때문에 갔다 와서 열흘 격리를 하게 되면 거의 팀 훈련은 합류하지 못하고 이제 바로 개막을 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특히 울산이나 전북같이 대표 선수들 많이 배출한 팀들은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또 이제 저 강등팀 하나 더 들어가지고 속 많이 상하죠. 네, 이거를 그러게요. 약자들 위한 개정이라고 이거 포장할 수 없겠죠. 포장은 아니고 그렇죠. 세 팀이라고 하니까 진짜 확 많게 들려요. 네, 저도 4분의 1이 딱 와닿는 수치인 것 같아요. 4분의 1. 떨어진다. 아니 솔직히 그러니까 이번 지난 시즌만 놓고 하위 보면 스플릿에서 절반이에요. 네. 아니 지난 시즌만 놓고 보면은 6팀이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하위 마지막에 이제 하위로 갈 수 있는 팀들은 내년 예산 계획을 사실상 짜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개막도 빨리 해, 시즌도 빡빡해, 한데 막 세 팀 들 수도 있어. 쉽지 않네요. 굉장히 아주 좌충우돌할 수 있는 네. 시즌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무튼 2022년 K리그도 이제는 사실상 시작이 됐습니다. 네. 선수도 뭐 영입 전쟁도 시작이 됐고 네.
달라진 K리그를 맛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손구영신 네. 그거 하나 남았네요 오늘. 공 PD는 하나 남았으니까 다행이다. 그래도 그거 하나 남은 게 남겼으면 어디예요? 그럼 아는 만큼 더 잘했다. 재밌다는데 아는 만큼 재밌는 것도 처음 알았진 않았지만 타율 한 1할 2할 정도로. 오케이. 재밌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올 한 해도 힘차게 같이 가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